우리 민주당은 당원들이 압도적 찬성을 받들어 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저는 오늘부로 공간위원장직을 사직키로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형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형 정당들 간의 여야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각 당 공천심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회의 결과가 파장을 낳고 있고 잡음과 진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와호 장룡 시작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형 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새벽까지 전당원 투표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율은 30.0%, 그리고 이중 찬성 17만 9,096명의 찬성 74.1%입니다. 반대 6만 2,463명 25.9%의 반대로 민주진보 개혁 진영의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가결되었음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자, 30% 투표율, 이거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글쎄요, 근데 그러네요. 74% 찬성률,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차피 보세요? 뭐 이제 이 전당원 투표에 붙인다고 얘기할 때 네. 어차피 당원들이 동의할 거다라는 그 판단이 섰을 거예요. 네. 뭐 여기서 저희들도 그런 예상을 했던 거고 네. 이미 이제 예상됐던 바인데 네. 아까 저기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상상 이상의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미래한국당 생기고 또 네. 거기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이제 비례연합정당 같이 비례당 대 비례당 이 구도가 그렇죠. 만들어졌어요. 그 비례한국당 대 비례민주당이에요, 사실은. 네.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이렇게 됐는데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이제 고민들 많이 한 거죠. 네. 그런데 아무튼 당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 명분에서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훼손이 되더라도 현실에서 어쨌든 표를 지켜야 된다. 일당이 되는 미래통합당의 일당은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일단 총평은 그렇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뭐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는가. 예상하고 계셨던 다만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부여받기 위해서 당원 투표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첫 네. 번째는 비례연합 정당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름이 연합정당인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각 정당에서 차출해서 뭐 정당 창준위를 만들고 이것을 선관위에 신청하고 이런 과정들을 안 거치고 정당을 하나 새로 만들지 않고 네. 그냥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명백하지 창당 대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15일쯤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5일에 창당 대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벌써 내일이나부터 비례대표 후보를 누구를 할 것인지 먼저 선출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당도 하기 이전에 비례대표 후보 먼저 선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이제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선관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 토론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비례연합당에 사실상 지금 뭐 민주당이 예상하고 있듯이 정의당도 참여하고 민생당도 참여하고 다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정당 투표에 참여할 정당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는 또 네.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어서요. 이것이 뭐 사실 뭐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상의 비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선관위에서 내린 유권 해석을 보면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정당은 TV 토론회 여기 참석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은 뭐 당연히 빠지는 거고 민주당도 네. 이제
정당 토론을 할 수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 후보를 정당 투표에 참여하는 정당들만 결국 그 정당 정책 토론회에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정당이 사실상 이 정당 토론회에 참석 못하게 되는 일단 것이 일당 이당이 아닌가. 빠진 토론회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또 뭐 정의당도 이 연합당이 참석한다라고 하면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민생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말 군소 정당들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되고요. 더더욱이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권자가 정치인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모든 기사들이 대부분 다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고요. 선거운동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온라인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얻는 정보조차도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의 원내 일당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사과했고요. 민주당의 행보를 지켜보던 야당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국민께 보이게 되어 매우 참담하고 송구한 말씀입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결코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하겠습니다.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하에서 지난번에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얼마 시간이 지났다고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꼼수를 통해서 바꾸겠다는 것인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 선거법을 함께 만든 당사자이자 정당 정치 강화를 통한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원칙과 정도가 아닌 반칙과 꼼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네, 민생당에서도 정의당하고 거의 비슷한 반응을 내놨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최 교수님, 일단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우리가 원내 일당 미래통합당이 원내 일당 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 것이지 우리가 더 의석을 차지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좀 더 명분을 확보 더 못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겠죠. 일단 뭐 비례대표를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파견을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근데 후순위에 배치한다는 거니까. 7석만 7석 정도 한다는 건데.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이제 그게 동전이 양면이죠. 의석을 더 확보하려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 네. 의석을 확보해야지 그쪽의 의석을 뺏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쪽 이제 일당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게 결국 그게 그 얘기예요. 저런 얘기는 뭐 그냥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양당제를 강화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의석을 더 얻을지 아니면 또 비판자들의 입장처럼 중도 유권자들의 어떤 이탈을 가져와서 수도권에서 오히려 역풍이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결국은 아마 이제 의석수만 보면은 네. 좀 이득은 갈 거예요. 민주당에게.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추구했던 다당제라든지 소수 정치 세력들의 어떤 원내 진출 이런 것들은 대단히 막힌 거예요, 결국은. 물론 네. 이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소수 정당들이 참여하면 나중에 다시 복귀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셈법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이 확보가 됐는데 네. 다시 거기에 참여한 정당으로 다시 쪼개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전국 때처럼 4+1 때처럼 같이 범진보 연대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뭐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대단히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얘기하는 어떤 다수당의 출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한 건데 황교안 대표도 저런 말할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꼼수 정당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약속해놓고 왜 만드냐 이런 얘기인데 뭐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고 더 이상 이어서 뭐 이제 뭐 당위적 관점에서 이분들을 비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냐의 문제예요. 네. 엄청난 정치 부심이 있는 데다가
결국 이제 다시 말하면 50보 100보가 된 거죠. 본질적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의 차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한국당과 결국은 본질적인 차이는 뭐가 있느냐라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허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해찬 대표 친서를 들고 민생당하고 정의당 이렇게 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들으셨지만은 상당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온도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정의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또 하나 조건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지역구에 있어서 선거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또 비례대표 연합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지금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가 거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서 심상정 대표가 있는 지역구조차도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 선거에서 연합을 통해서 정의당에게 의석을 또 어느 정도 양보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아마 비례연합을 만들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것은 차후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민생당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당 내의 분위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죠.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예초에 우리가 선거제도를 만들 때하고 상황이 너무 달라진 것이 아니냐. 약속이 다르다. 이런 입장을 김정화 대표를 비롯해서 박주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께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비해서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의 경우에는 박지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 문제를 두고 다시 정당이 나뉘는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민생당의 세력을 보면 좀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돈도 그렇고요. 바른미래당 쪽이 더 훨씬 그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비례대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이 27일인가요? 26, 27일 양일간이죠. 양일간. 얼마 안 마감 남았어요. 끝을 보면 27일이죠,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해야 된다는 네, 건데 해야 되는 이거 정리가 잘 될까? 지금 밖에서 이 비례정당, 연합정당을 만들자라고 했던 곳들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워낙 당일치기이기 때문에 순서도 지금 뒤바뀌는 것 같고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정당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선거 획정도 선거법을 어겨서 늦게 이제 획정이 됐는데 모든 게 뒤죽박죽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엉터리 이합집산 그리고 지나치게 꼼수들 편법들이 난무한 선거가 있었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민생당 같은 경우는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비례연합정당 안 된다. 어쨌든 간에 다당제로 가야 된다.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유성엽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냥 그 안에 이제 비례대표 순번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 안 되면 결국은 참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참여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순번 정하는 문제도 있고 미래당이라는 정당이나 녹색당도 좀 이제 참여 쪽으로 기울었는데 정의당도 아직도 이제 참여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또 타협이 되면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며칠 안 남았지만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지역구 연대 이런 연대 부분이 이런 좀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면 모든 게 너무 불확실해요. 근데 이렇게 불확실한 건 우리 정치가 아무리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도 문제죠. 이제 후보 등록 이제 불과 열흘 정도 남았는데, 10며칠 남았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가. 같은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복잡한 세상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정치인들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7명 정도만 우리가 당선 가능한 순번에 넣겠다. 지금 한 13번 정도부터 넣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1번부터 12번까지를 누가 어떤 식으로 배분하느냐 이 부분도 사실 이 27일 전까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이렇게 얘기할 수 문제거든요.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정당 내에서 비례대표 명단을 짤 때 그때도 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것을 선관위에 들고 가면서도 순위를 고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순위를 매기는 것이 쉽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앞 순위를 받으면 받을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과연 여러 정당이 모여서 그 순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특히 민생당 같은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정파가 있는데 그 정파들이 어떻게 또 순위를 매길 것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어찌됐든 이 연합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각자 정당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당적을 바꾸면 비례대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다 제명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제명을 하고 네. 가야 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순번도 기호순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일단 미래한국당보다는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할 텐데 민주당에서 지금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민생당에서 좀 대거 참여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원을 파견하는 거, 이 파견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래한국당을 비판할 때 제일 먼저 비판의 1순위가 그거였거든요. 의원을 이제 꺼준다. 의원 꺼지 과거에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차별성을 굳이 얘기할 때 민주당은 적어도 의원 꺼지기는 안 하지 않을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투표용지에서 일단 물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의원을 꺼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차별성조차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진짜 똑같아지는 건데 미래한국당을 비판했던 이런 부분과. 근데 만약에 투표용지 하단에 위치하면은 상당한 영향이 있죠.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넘어야 될 산이 네. 많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명분은 자꾸 훼손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정말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자꾸 보도가 되고 이러면은 별로 큰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도 아 정말 비례연합정당이 잘못된 거구나라는 인식이 들면은 정말 지옥에서 영향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이렇게 이제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너무 복잡하다 정말. 예. 공천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하나만 보죠. 뭐 금태섭 의원입니다. 네. 어저께 경선 결과 나왔는데 탈락했습니다. 현역 탈락도 충격이지만 워낙 말이 많이 나왔던 곳이어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처음에 정봉주 전 의원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김남구 이번에 김남구 변호사가 이제 공천을 받았죠. 안산 단원을에 이제 단수 추천을 받았는데 강선우 이제 전 교수인가요? 이제 그분이 경선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쟁점은 그거 쟁점이라기보다도 관심은 금태섭 의원이라는 분이 거의 유일은 아니지만 뭐 조응천 의원도 그랬으니까 조국 사태 때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민주당과 다른 얘기를 많이 했고 검찰 개혁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실 단수 추천할 수 있었는데 굳이 계속 그 이제 경선을 붙인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태섭 의원이 탈락을 했는데 이제 조국 이슈가 다시 선거전에서 부상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강선우 전 부대변인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조국 전향을 많이 옹호했어요. 저도 방송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같이.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뭐 조국 대전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이제 수도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건 굉장히 어느 한 지역구의 경선 후보가 누가 이겼느냐를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선거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이 SNS에 자기가 부족해서 졌다, 수긍하고 또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어쨌든 전체 선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중도층에는 조금 민주당에 대한 표심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뭐 비문의 마지막 ip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사실 이번에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현역 의원이면서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결국 금태섭 의원도 그 칼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뭐 두 가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당내 경선의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결국 당원들의 색깔이 지나치게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비주류를 쳐내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 금태섭 의원이 마지막까지 또 아름답게 처신하면서 좀 더 슬프게 만든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선거기획단을 만들 때는 금태섭 의원을 기획단 의원으로 넣으면서 민주당이 그래도 자유한국당보다는 낫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공천에 와서는 비문이 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생명체라고 하는 건 다 그렇습니다. 다원성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정도로 짚고요.